어머니가 혼자 은행에 가셨다고요? 노망이 났나 봐요. 진숙이 냉정하게 말하자 춘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TV나 보시라고 했잖아요. 괜히 나가서 사고나 당하시면 어떡해요. 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춘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노망이라고 무시당하다가 발견한 남편이 남긴 주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연 춘희 할머니는 자신을 무시했던 가족들에게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재래시장 한 모퉁이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김밥 가게에서 이춘희는 오늘도 무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칼질은 정확했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앞에서 춘희는 습관처럼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후 3시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춘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손자가 아니라 며느리 윤진숙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진숙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또 여기 계시네요. 집에서 쉬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진숙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희는 조용히 물을 썰던 손을 멈췄어요. 아직 손님들이 오시거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거 모르세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까먹으셨잖아요. 춘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스를 깜빡한 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진숙은 마치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정신이 없다뇨?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젠 노망 드신 거 아니에요? 자꾸 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옛날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 말에 춘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망이라니요. 자신이 노망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춘희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남편 얘기를 하는 건 그리움 때문이었는데 그게 노망으로 들렸다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 이 가게도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 손님도 별로 없으시고 혼자서 운영하시기엔 너무 버거우시잖아요. 진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춘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작은 김밥 가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춘희가 혼자 힘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IMF 때 남편을 잃고 딸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 가게만이 춘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알았어. 집에 들어가서 쉴게. 춘희는 짧게 답하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진숙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장롱을 열고 그 안 깊숙한 곳에서 철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수첩 표지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춘희는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가계부부터 시작해서 각종 메모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화학 주식 계좌번호 110-12-34만 5678. 그 아래로는 남편의 메모가 이어졌습니다.
1997년 3월, 이 회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춘희야, 나에게 뭔가 생기면 이걸 기억해줘. 춘희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IMF 직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은 생전에 종종 이주식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IMF 이후 그 회사는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고 춘희는 그 주식이 이미 가치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오늘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이 수첩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로망이라고 했지. 내가 정말 로망인가? 춘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춘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진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노망 드신 거 아네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춘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철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남편의 글씨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대한화학, 이 회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남편은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당시 춘희는 주식 같은 건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믿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1997년, 그때가 바로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도 이상하게 이 주식만은 절대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들였죠. 춘희가 돈이 부족한데 괜찮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춘희야, 이 회사만은 다르다. 절대 망하지 않아. 언젠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하지만 남편은 그 언젠가를 보지 못했어요. IMF 직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춘희는 남편이 남긴 이 주식 계좌 얘기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대한화학이라는 회사는 IMF 이후 정말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춘희는 그 주식이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춘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노망이라니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요? 춘희는 수첩을 꼭 껴안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여보, 나 정말 노망인가요? 당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춘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춘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자가 학교에 간 후 춘희는 오래간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춘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어요. 노망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춘희는 철제 수첩을 조심스럽게 핸드백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남편이 주로 거래했던 서울은행 본점 지점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그 계좌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서울은행에 도착한 춘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옛날 계좌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응답했어요. 네, 어떤 계좌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계좌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이 계좌요. 1997년에 만든 건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컴퓨터로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옆에 있던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님, 이 계좌 좀 확인해 주세요. 과장도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춘희는 신분증을 건네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과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고객님, 이 계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춘희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니요.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옆에 있던 지점장까지 불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춘희는 의자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점장이 와서 화면을 본 후 춘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혹시 대한화학이라는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둔 주식인데 IMF 때 망한 줄 알았거든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화학은 1998년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유공이라는 회사에 인수됐거든요. 그리고 유공은 나중에 성경그룹과 합병하면서 SK그룹이 되었습니다. 춘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점장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네, 살아있습니다. 대한화학에서 유공으로, 유공에서 SK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주주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점장이 말을 멈추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의 현재 가치입니다. 고객님이 1997년에 매수하신 가격과 비교하면 얼마나 되는데요? 춘희는 조급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지점장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1000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춘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1000배라니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가요? 1000배요? 그럼 제가 가진 주식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점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춘희에게 보여줬어요. 춘희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의 현재 가치입니다. 춘희는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노망이라고 했던 춘희가 사실은 이런 큰 돈의 주인이었다니요. 혹시 확실한 건가요? 실수는 아니죠?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습니다. SK그룹은 지금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 하나거든요. 고객님의 남편분이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춘희는 그제야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회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남편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로 춘희를 구해준 거죠. 남편이 옳았구나. 춘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춘희를 걱정해서 남겨준 선물이었던 거죠. 지점장은 춘희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 잠시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주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대로 보유하실 수도 있어요. 춘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며느리 진숙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노망 드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가 노망이라고요? 내가요? 춘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거든요. 일단 일부만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얼마나 현금으로 바꾸실 건가요? 춘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적당한 금액만요.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겠어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춘희는 모든 설명을 또렷하게 듣고 이해했습니다. 노망이 든 사람이라면 이런 복잡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속을 마친 후 춘희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큰돈을 만진 거였습니다. 결혼한 후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춘희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은행을 나서며 춘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이 선물로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희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체념이 아닌 희망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희의 일상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춘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 진숙은 여전히 춘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루 종일 안 계시더라고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춘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이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검사받아야 할 게 많더라고. 춘희는 거짓말을 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진숙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춘희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법무사무소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춘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춘희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꺼냈어요. 장기 기부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런 상담은 재벌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춘희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더욱 놀란 듯 춘희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직 모릅니다. 당분간은 비밀로 하고 싶어요. 춘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는 춘희의 의지를 확인한 후 상세한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됐어요. 춘희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장기 기부 신탁으로 옮겼습니다. 안성의 고아원,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기금,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부터 매월 정해진 금액이 각 기관에 익명으로 전달될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춘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김밥 가게를 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후쯤 되자 평소 자주 오던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춘희 씨, 오늘 김밥 좀 싸주세요. 네, 몇 줄 드릴까요? 10줄만 부탁해요. 손자들이 온다고 해서요. 춘희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드리며 봉투 하나를 슬며시 함께 넣었어요. 봉투 안에는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할머니가 봉투를 발견하고 물어봤어요. 춘희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단골로 다녀주셔서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돈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김밥과 봉투를 들고 갔어요. 춘희는 이런 식으로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춘희를 진숙이 맞이했어요. 어머니, 요즘 뭔가 이상하세요. 자꾸 어디 나가시고 무슨 봉투 같은 것도 들고 다니시고요. 진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춘희를 바라봤어요. 춘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받은 전단지 같은 거야.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TV나 보세요. 그게 제일이죠. 괜히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진숙의 말투는 여전히 춘희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제 춘희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춘희는 짧게 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기부 신탁 설정 완료 서류, 익명 기부 진행 확인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당신도 좋아하겠죠? 춘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춘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춘희가 집에서 TV나 보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춘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진숙은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진숙이 문을 열어보니 법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성시 이춘희님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가정법원에서 나온 공문서 전달차 왔습니다. 본인이 아니셔도 가족분이시면 대신 받으실 수 있어요. 진숙은 영문도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법원에서 왔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법원 직원이 떠난 후 진숙은 급히 봉투를 뜯어봤어요. 서류를 읽어보니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리 거주 및 독립재산관리 신청서, 법정 대리인 선임 통보서 같은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춘희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재산 관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를 만났다고? 진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춘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법무법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런 걸 하시는 거야? 진숙은 당황스러웠어요. 춘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춘희님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기자요? 무슨 일로 연락하시는 건가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기자가 연락한다는 건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춘희 님이 대한화학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신 분 맞으시죠? 1000배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신화의 주인공이신데요. 진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한화학이요? 1000배 수익률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이춘희 님께서 1997년에 투자하신 대한화학 주식이 현재 엄청난 가치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설명을 들으며 진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춘희가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요? 확실한 건가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런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증권사와 은행 측에서 확인받은 내용이에요. 인터뷰가 가능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자가 전화를 끊은 후 진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춘희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가난한 노인인 줄 알고 있었던 게 착각이었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춘희가 시장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진숙은 급히 법원 서류와 메모지를 들고 춘희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숙은 서류를 춘희 앞에 내밀며 다그쳤어요. 춘희는 서류를 보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벌써 왔구나. 벌써 왔다고요? 어머니, 정말 변호사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던데요. 춘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맞아. 남편이 남겨준 주식이 있었거든. 그럼 어머니가 정말 돈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진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춘희는 진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전과 다른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말했어봤자 소용없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왜 소용없어요? 그때 춘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노망난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 말에 신경 쓰실 것 없잖아요. 진숙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춘희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위축되고 슬픈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였어요.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춘희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급히 춘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춘희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춘희가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춘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경제신문 기자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춘희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던 노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정장을 입은 춘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춘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춘희의 달라진 분위기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성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춘희는 경제신문 김민수 기자와 만났어요. 기자는 춘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춘희님의 투자 이야기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투자라고 할 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남편이 사둔 주식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춘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대한화학 주식을 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셨나요? 남편이 산 거였어요. 저는 주식 같은 건 전혀 몰랐거든요. 다만 남편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춘희는 남편과의 기억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기자는 춘희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IMF 때도 팔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주식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춘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그 주식을 확인하게 되셨나요? 춘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망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남긴 수첩이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가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갑자기 큰 돈의 주인이 되신 기분 말입니다. 춘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남긴 이름, 제가 묻어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지켜줬어요. 기자는 춘희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였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니까 의미 있게 써야죠.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쓸 생각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춘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춘희의 이야기는 전국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대한화학 할머니의 기적 같은 투자 신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춘희는 순식간에 대한화학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재래시장에서도 춘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김밥 파는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춘희를 바라봤어요. 춘희님 신문에 나오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 우리 시장에 이런 유명인이 계셨다니. 상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춘희는 여전히 겸손하게 인사하며 김밥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진숙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춘희 할머니 며느리 맞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네. 그런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궁금하다. 진숙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민망해졌어요. 마트에 가거나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셨을까? 돈 많은 줄 알았으면 태도가 달랐을 텐데. 진숙은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춘희가 유명해질수록 진숙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춘희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진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진숙은 춘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춘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춘희는 짧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숙은 그런 춘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후회막급이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춘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러 온 거였어요. 변호사는 춘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공개할 예정이에요.
변호사는 춘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희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춘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안성 고아원의 절반, 재래시장 상인의 기금으로 일정 부분, 그리고 자신을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몇몇 사람들에게 나머지를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만난 항구와 청년에게도 상당한 몫을 남겼어요. 가족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에게는 집만 남기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는 춘희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유언장 작성을 도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춘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춘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던 춘희가 가족회의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춘희는 준비해온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유언장이라니요. 춘희가 정말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춘희는 차분했습니다. 건강할 때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알려드려야죠. 춘희는 유언장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 돈은 나를 비웃지 않았던 이들에게만 남깁니다. 첫 문장부터 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춘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안성 고아원의 전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합니다. 재래시장 상인의 기금으로 일정 부분을 남기고 시장에서 저를 늘 할머니라고 불러주던 김철수 군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춘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이 집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진숙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춘희는 진숙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족이라고요? 당연하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진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춘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셨다고요? 언제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숙은 무릎을 꿇으며 춘희에게 빌었어요. 하지만 춘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회요? 몇 년 동안 저를 노망이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TV나 보라고 했고요. 춘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숙은 울면서 계속 사과했지만 춘희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숙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춘희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넌 날 가족이라 불렀던 적 있니? 그 한마디에 진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생각해보니 진숙은 춘희를 어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대한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었어요. 민수도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민수야, 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춘희는 아들에게는 조금 다른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진숙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이래요. 춘희는 유언장을 다시 접으며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욕심과 무시가 가져온 결과였어요. 춘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유언장 공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진숙은 더 이상 춘희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민수는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살포렀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춘희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들을 차근차근 넣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춘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할 거야. 고아원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 갑자기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춘희는 짐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되더라고.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춘희의 눈빛에는 이미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진숙도 춘희의 이사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들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 전날 춘희는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을 찾았어요.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춘희 할머니, 정말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김밥 단골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물어봤어요. 춘희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시장 사람들은 춘희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했어요. 춘희는 그동안 많은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특히 청년 김철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철수야,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멋진 사람이 되렴. 춘희는 김철수의 머리를 쓰다듬며 격려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춘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서울로 떠났어요. 민수가 직접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민수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내 편만 들었던 제가 잘못이에요. 민수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앞으로가 더 중요해. 춘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새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고아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춘희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춘희는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주고 함께 놀아주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들은 춘희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춘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김밥 만들어요. 좋아. 그럼 다 같이 만들어 보자. 춘희는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일상이 춘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춘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거든요. 한편 안성에 남은 진숙은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냈어요. 춘희가 떠난 후 집은 썰렁해졌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진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반성했어요. 돈 때문에 진정한 가족을 잃어버린 자신이 한심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진숙은 용기를 내어 춘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진숙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춘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여유로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진숙은 춘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이제야 춘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3개월 후 춘희는 고아원에서 특별한 행사에 참여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었습니다. 춘희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에서 주최한 행사였어요. 이춘희 할머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춘희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진짜 행복해요. 춘희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흘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춘희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